뉴스 브리핑. 지난 주말 워싱턴 DC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100만 명 행진이라는 뜻의 밀리언 메가 마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 근처에 있는 자유광장으로 전국에서 모이던 시위대는 어림잡아 10만여 명은 됐는데요. 이들은 USA 내지는 4 more years 등을 외치며 연방 대법원까지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오후에 전용 차량을 타고 시위 현장을 돌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트위터를 통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지지하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가짜뉴스는 이런 대형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부정불법으로 얼룩졌다며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으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토요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대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중에 안티파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선동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최소 2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과 사진에 포착된 장면들은 반트럼프 팻말을 든 시위대가 트럼프 지지자들 뒤에서 덮치고 중년 남성의 머리를 짓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DC 소방서 대변인은 적어도 한 명이 칼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용의자나 피해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무리엘 바우저 DC 시장실은 이날 밤 20명이 체포됐으며 그 과정 중에 2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은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의 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인 RCEP는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회원국의 인구만 총 22억 6천만 명에 달해 전 세계 인구의 30%를 커버하는 초대형 자유무역 블록이 됩니다. 여기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인도까지 가입하면 그 규모는 전 세계인의 절반으로 커지게 됩니다. 미국이 안보와 관련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RCEP를 조직하면서 미국이 그어놓은 인도 태평양 안보 라인을 넘어서는 국제 시장을 이끌게 된 셈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94.5%의 효과가 있고 미국에서 두 번째 승인받는 백신이 될 것이라고 사측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제 오후 모더나의 임상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독립 패널인 데이터 세이프티 앤 모니터링 보드의 회원들에 의해 알려졌는데 이 소식을 접한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진정 뛰어난 것이라며 매우 흥분되는 결과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달 말 FDA에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파우치 박사는 12월 하순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종사자, 노인, 기초의료 질환자 등 최우선 집단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다른 사람들은 4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이 제84회 마스터스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20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해 생애 처음으로 그린 재킷과 상금 $207만 차지했습니다. 존슨의 이번 우승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챔피언조로 경기한 임성재가 15언더파를 기록해 호주의 캐머런 스미스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해 화제가 됐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마스터스에 첫 출전한 선수가 세운 최고 성적 276타를 3타 줄여 273타를 기록해 주목받았습니다. 전 연방검사 출신으로 트럼프 선거 캠프 변호인단에 합류한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어제 에폭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범죄 수사에 착수하기에 충분한 선거 사기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선거 소프트웨어가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투표기에 썸 드라이브를 꽂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할 수도 있다면서 독일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실시간으로 투표를 시청하거나 실시간으로 투표를 옮기는 등 원격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와 관련된 회사들은 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트럼프 표가 바이든 표로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 나서는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는 어제 이번 선거는 연방상원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지아주 국민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녹 후보는 CNN에 출연해 척 슈머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있지 않다고 꼬집어 말하고 건강보험은 투표용지에 나와 있다면서 50만 명의 조지아인들이 메디케이드 갭에 있고 180만 명의 조지아인들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 노동의 존엄성, 평범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일에 대한 헌신에 귀를 기울인다면 1월 5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을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30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이 시외로 탈출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연방우체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뉴욕시 거주민 29만 5,103명이 주소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뉴욕시 탈출 현상은 코로나19가 도시를 강타했던 3월부터 7월까지 기간에만 24만 4,89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반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들이 주소 변경을 신청한 곳이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뉴저지 등 주 경계선을 넘어선 곳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아예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요. 8,587명이 로스앤젤레스로 주소를 변경했고 421명은 하와이로, 13,009명은 플로리다로 주소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연방판사는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일명 드리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울프 장관 대행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보호 조치를 중단하려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하자 지난 7월 8일에 추가 검토가 있을 때까지 다카를 중단한다고 조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울프가 장관 대행이기 때문에 직무 권한이 없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반쪽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 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고 흡수 통합하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항공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한항공의 인수는 항공산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대한항공은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자체 브랜드를 유지하고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과 경쟁 관계인 스타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어서 국제 항공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워싱턴 DC에서는 대형 집회가 있었죠. 약 10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대형 집회가 열렸을 때, 시민 집회가 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일명 그 밀리언 마가 마치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밀리언 하니까 100만 명이 모였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 장소 자체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그 모인 사람들이 연방 대법원까지 평화 행진을 잘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진을 잘 마치고 집회 잘 끝내고 집회를 해산했는데, 이 집회 해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나갈 때쯤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안티파라든가 혹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맞불 집회를 하다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고요. 출동한 경찰이 이제 그 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2명이 또 부상을 당할 정도로 격렬한 지금 싸움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는데 좀 큰 부상이 없기를 바라고, 또 알려진 바로는 지금 한 명은 칼에 찔려서 중태에 빠져 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들었는데 지금 생명의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전부터 저희가 걱정해왔던 바인데요. 이 밀리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병대. 그러니까 무장한 시민들이 길거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저희가 전에 계속 봤습니다. 이 상황들을. 특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것에 대항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측에서도 또 민병대가 또 나왔었죠. 이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이 시민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저희가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양측이 서로 간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서로가 내가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 만들었고 차기 정부는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기할 거다, 행정부 이기 들어간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양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하게 나뉘어요. 지금 미국의 현실은 완전히 친 트럼프파와 반 트럼프파의 아주 격렬한 양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장한 민병대들 간에 혹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려가 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좀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해 주던, 아니면은
강력하게 이제 무장 시위에 대한 통제를 하던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이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전국에서 모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매체들에서 현장을 생중계한 내용을 보면은요, 진짜 뭐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인데 애리조나주에서 혹은 미시간에서 혹은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에 참여한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직접 선거 부정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그런 폭로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위가 친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첫 시위였는데 이것이 만약에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 몰이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작은 시민단체에서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그것에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사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처음 시작됐던 작은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일이 커지는 이제 이런 형태를 띄워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매스미디어들, 특히 잘 알려져 있는 대형 언론사들이 이 반 트럼프 진영에 다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친트럼프 성향의 이 시민운동들은 좀 더 확산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서 전국을 돌면서 이런 집회를 열 그런 계획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이 아닌 이 부정선거 퇴치운동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순회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이미 선거운동 때 봐서 알지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운동에 대한, 부정선거 바로잡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민간인들끼리의 무력 충돌이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기 정치색을 이야기하고 정치색을 주장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력으로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민주국가답지 않은 행동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칼에 찔려서 중상을 입고, 전에 또 상황에서 봤지만 총상을 입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정보당국이라든가 수사당국이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16개 나라가 참여하도록 원래 설계가 됐던 것이죠. RCEP라는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인도는 빠지고 아직 결정을 못한 거죠. 완전히 빠지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를 제외한 15개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 정상들이 공식으로 협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15개 나라가 어디냐면요, 일단 아세안 10개국 해가지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다 들어본 나라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국, 일본 들어가고요, 중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15개 나라의 각 국에 있는 국민들 숫자만 다 합치면은요, 전 세계 인구의 30%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도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16개 나라가 딱 된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 것이죠. 여기에 지금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겁니다. 이게 이제 RCEP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장권이 하나가 되겠죠. 궁극적으로 좀 더 미래로 나가면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서로 간에, 각 나라 간에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잘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통화권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유럽연합의 모델에서 보는 것들을 그대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 유럽연합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교역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동정부를 대표정부를 만드는 것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RCEP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오버이긴 하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일단은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 RCEP의 가장 핵심 세력, 이 움직이는 RCEP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핵심 세력으로 이야기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지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태까지는 중국이 지금 2차 산업의 생산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세안 10개국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의 해외 시장을 넓히는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렇게 자신의 산업 포인트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야말로 초인류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편 미국에서는 지금 차기 대통령을 지금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가장 센 나라, 초인류 강국으로 군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군사력이었는데 이런 군사력, 즉 안보 문제를 가지고 각 동맹 국가들을 만들어 나갔었죠. 그래서 소련이 일단은 붕괴하게 했었고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거꾸로 경제력을 이용해서 지금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보의 싸움과 경제 영향력의 싸움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더군다나 이 아시아 무대를 놓고 아시아 태평양 무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파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에서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성공률이 94.5%. 와, 거의 95%입니다. 이런 성공률을 보였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첫 번째 백신, 파이자에서 만든 거 지금 90% 이상 성공률이 있다. 지금 두 번째 이야기된 모더나 백신도 지금 94.5%의 성공률이 있다. 지금 저희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왔는데요. 3만 명을 실험을 하는데 15,000명한테는 가짜 약을 주고, 가짜로 그냥 약을 주고 15,000명한테는 진짜 요번에 개발한 백신을 준 겁니다. 그런데 가짜 약을 복용한 사람 중에서 9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요. 그런데 진짜 약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서는 딱 5명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15,000명 중에서 5명 감염된 겁니다. 그리고 가짜 약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90명 환자들 중에 11명이 중증 환자로 발전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는 5명 환자가 나왔는데 그중에 1명도 중증 환자가 되지 않았다. 중증까지 가지 않고 가벼운 증상에서 그쳤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고 저희가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백악관에서 오퍼레이션 왑 스피드에 대한 기자회견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이게 백신이 개발만 되고 그리고 또 FDA가 승인만 떨어지면 곧바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망들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다라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특히 모더나에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왑 스피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빠르게 만들어낸 백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성공률이 엄청나다는 거. 그다음에 이 테스트한 환자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에 대한 테스트 결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백신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트럼프 백신이라고 안 받을 건지 저는 좀 묻고 싶고요. 근데 이제 파우치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나온 백신은 제일 먼저 취약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라인에 있는 의사,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분들부터 먼저 접종을 받게 하고 기저질환자들, 그 다음에 노인들부터 먼저 접종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접종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 차이를 굉장히 길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파우치 박사가 CNN과 인터뷰한 내용이어서 CNN이 제대로 보도한 건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보급 속도는 3월 말까지, 늦어도 4월까지는 전 국민이 다 접종받게 하겠다라는 타임 스케줄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파우치 박사가 CNN에서 한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이 접종받기 시작하는 건 아마 4월쯤부터 시작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전 국민이 접종받는 시점은 아마 6월, 7월 가야 가능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늦게 이루어지겠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급은 보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 개발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이 백신이 나온 거를 복제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 복제 생산된 백신들을 보급하는 문제는 이거는 백신 개발 과학자들, 이 의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전문가들, 의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지만 이 보급에 대한 부분, 접종을 얼마나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타임 스케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의학자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맡고 있는 담당 행정관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어쨌든 CNN에서는 뭐 여름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4월이면은 다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번 선거를 뒤집을 거냐? 이런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리고 지금 뭐 투표 개표하는 그 시스템들의 지금 문제점들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독일에 있는 무슨 서버를 급습을 해서 서버를 압류했다라는 이런 루머도 있고, 그다음에 이 투표기를 조작할 수 있다. 100% 가능하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도미니언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내부 폭로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금 새로 요즘 신흥으로 뜨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그런 보도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보수 언론들의 내용을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어느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냥 루머로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요. 이 독일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의심이 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심이 간다. 사이틀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사이틀이라는 회사의 서버를 미국 군인이 침입을 해서 서버를 확보해 가져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사이틀사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서버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저희가 그랬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서버가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회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팩트 체크하는 공지문이 그대로 또 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가 됐던 그 독일의 트위트, 독일의 트위터가 저희가 엠킴TV라는 곳에서 찾아낸 곳이 바로 네츠푼트라는 거였는데요. 이 네츠푼트라는 말은 독일에서는 그냥 흔하게 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인터넷 유머를 그냥 네츠푼트라고들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네츠푼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100% 사실이다라는 이야기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거리로 봐라라는 식으로 올려놓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지금 엔킴TV에서 찾았던 그 독일의 그 트위터 내용은 사실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연 독일의 서버를 미군이 가서 가지고 왔다라는 보도는 그거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보도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들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커넥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틀이라는 회사가 이 파라곤이라는 그룹에 인수합병이 됐는데 이 파라곤이라는 그룹의 이 내부 구조라는 것을 보면은 이 회사들이 결국에는 민주당과 연관되어져 있는 맞닿은 부분들이 자꾸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앞서 보도해드렸던 시드니 파웰이라는 변호사 있는데요. 이 연방 검사 출신입니다. 수사가 뭔지를 아는 분인데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이 투표기라는 게 썸드라이브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투표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웬만한 해커들이 덤벼들면은 이거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파웰 변호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요. 제가 워드를 그대로 해드리면 독일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실시간으로 투표를 시청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독일이나 베네수엘라라는 이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이트사 서버가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스럽습니다. 의심은 되는데, 그런데 사이트사 서버를 압류했다라는 일부 보도는 그거는 좀 사실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미니언 투표기에 대한 의혹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기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도미니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언 이 보링 시스템스 이 회사나 또 이 미시간 주의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장관이나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담당자들과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애매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혹 있으나 다 정황 증거일 뿐이지 실질적인 이 법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돼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가 상당히 미국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의 솔루션을 찾으려는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뉴스맥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법대, 유명하죠? 하버드 법대의 명예교수로 있는 이제 앨런 더쇼위츠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앨런 더쇼위츠라는 이 명예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법원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을 못하게, 그걸 거부하는 이런 작업이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결국은 하게 될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됐다라고 언론들이 이야기했던 근거는 바로 선거인단 확보인데, 선거인단을 확정짓는 그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언론사에서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습니다라고 보도한다고 해서 선거인단이 확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의회가 과연 그 주의 의회가 어느 당이 머저리티냐 다수당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소송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송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에서 이 민주당 쪽의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양쪽 다 선거인단을 들여보내는 이런 일이 실제로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선거인단 명부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 이겼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표는 사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표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바이든 후보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충분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방의회가 대통령을 뽑게 될 텐데,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된다 그러면 현재 50개 주에 한 명씩의 대표가 나와서 뽑게 되는데 26개 주가 지금 공화당이 더 많은 주라서 이 26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회가 뽑아준 대통령, 다시 말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줘가지고 의회가 뽑아주는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거 지난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꼬리표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뭐 법원 대통령 내지는 의회 대통령 이런 식의 이제 꼬리표가 달라붙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4년이라는 2차 집권 기간이 4년 내내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바이든 후보를 찍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4년을 집권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각 주에서 소송전을 벌여서 어떻게 해서든 리카운트,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게 만들고 재감사, 리오디트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선거 중에 있었던 부정부패 비리들을 지금 찾아내는 이런 쪽으로 지금 기획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검표를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리오디시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리카운트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실제로 사람들이 우편 투표 보내온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보내온 것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서명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편 봉투하고 유권자 명부, 이 투표자 명부하고 대조해가지고 서명 대조하는 이런 구체적인 작업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주는. 그냥 단순하게 투표용지 모아가지고요. 아, 이 사람은 바이든 찍은 사람, 이 사람은 트럼프 찍은 사람 이렇게 분류해서 그냥 그거 개수기에 넣어가지고 몇 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 식으로 카운트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어설픈 그 재검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부정선거다 하고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개수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개수하자 이게 아니고요. 뭔가 숫자가 잘못 나왔는데 그 원인은 부정투표다. 투표해서 안 될 사람이 투표를 했다. 실제로 미시간주나 위스콘신주나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서도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몇천 명씩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데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자 명단에 있는 사람이 투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투표해도 되는 사람이 투표를 한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없고 이미 투표해서 기표한 용지를 가지고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분류하는 지금 다시 한번 카운트하는 이런 식의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과정을 통해서 이 부정 그리고 불법 투표가 발견이 되고 이것이 공론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이 재검표 과정이 너무나 부실하게 되다 보니 불법 투표를 밝히는 쪽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고요. 조지아주에서. 그래서 이 상황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소송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고요. 이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주에서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가 금방 결론이 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보다 어쩌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장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달 말이면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쩌면은 12월 중순까지는 지켜봐야 상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